반갑습니다. 박병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또 사족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분쟁이 굉장히 많고 또 재판에서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재판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은 갑상선 결절을 치료를 할 때 고주파열 치료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에 가느다란 바늘을 꼽아 100도씨 정도의 열을 이제 발생시키면 결절을 조금 이제 크기를 줄이거나 이제 태워 없애는 게 이 갑상선 고주파열 치료술, 열 절제술 등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무상 수술이다 아니다 해서 문제가 많고, 또 재판에서도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아니다 라고 판결내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올해 9월 달에 고주파 열치료술을 수술보험금을 인정한 판례 하나랑, 그 다음에 4월 달에 고주파 열치료술을 인정하지 않은 두 가지 판례를 가지고 각각 결론이 다르니까요. 변호사님이 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주파 열 치료술이 이게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고주파 열 치료술이 이게 수술이 맞냐 아니냐라는 이제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 2011년도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에서 약관에는 수술 형태에 대한 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주파 열 치료술이 수술이 맞다라고 일단 했고, 최근 판례도 대부분 수술 인정 여부는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의료기술로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문제는 이제 갑상선 결절을 꼭 고주파 열치료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여부가 이제 지금 쟁점이 돼가지고, 어떤 판례에서는 그게 수술이 아니다라고 인정이 안 되고, 어떤 판례에서 인정이 되고,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월 달에 나온 판결문에 보면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이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했는데,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N대 수술비라고 해서 14대, 50대, 70대 이거 해당되는 질병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험금이 나가는데, 이게 큰 상품이 있거든요. 지금 이건도 600만원, 2천만원 해가지고 꽤 큰 사건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수술에 해당이 된다, 인정이 돼서 보험금이 나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지금 이 안에 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거든요. 변호사님 정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왜 지금 9월달 판결은 수술을 인정이 되고 4월달 판결은 심지어 16명이 단체로 소송을 낸 건인데 수술 보험금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걸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령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렸을 때 암 환자들의 증상이 전부 동일합니까?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질병보험에서의 문제, 그러니까 수술은 질병보험의 치료의 문제니까요. 치료는 획일적일 수가 없어요. 환자마다 증상과 상태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같은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는데, 나도 갑상선 결절이라는 단 한 가지만 가지고 나도 고주파 결제술 보험금 줘 그러면 세상에 질병의 증상은 환자마다 다 다르다고 해놓고 고주파 결제술만 가지고 환자의 증상과 상태는 무시하고 다 보험금 달라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이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금 주고,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당신은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적인 지식은 획일적인 걸 좋아해요. 구구단처럼. 네. 근데 이는 2.5, 이건 싫어해요. 근데 그게 질병이라고 하는 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진단처럼, 나 암 걸렸는데 암인 줄 알았더니 좀 경과 좀 지켜보재, 의사가. 그래? 나는 바로 수술하자던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판결례가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태가 틀리네. 이 사람은 구체적인 증상과 상태가 고주파 절제술을 해야만 된 상태고, 이 사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태인데, 같은 고주파 절제술이라도 그것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 거예요. 그거 이외의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은 이 구체적인 환자의 증상과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게 키포인트예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볼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고주파 절제술이니까 돈 다 주고, 저 사람은 줬는데 왜 난 안 줘요?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 질병보험에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수술비에 관련돼서는. 치료와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요를 정리하면 이 두 판결례가 결론이 달랐던 이유는, 하나는 경과 관찰을 해도 될 만한 증상과 상태였고, 한 사람은 경과 관찰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고주파 절제술을 해야 될 상태와 증상이었기 때문에 그건 했던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술 필요성, 치료의 필요성이 이제 인정되어야 보험금 지급한다라는 전제가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라고 이렇게 약관에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될 경우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판결문에서 말하는 게 수술의 필요성은 이제 주치의의 재량 범위에 있는데 그 재량 범위가 현저하게 어떤 일반적인 의료계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벗어나는 게 아니면 대체로 그냥 주치의의 재량을 인정한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거를 반대를 하려고 하면 그 반대 측, 보험사에서 수술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려면 이건 완전히 현저하게 수술의 범위에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입증하라고 하면서 갑상선 여성학회에서 수술의 권고로 인정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크기가 2cm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는 목이 이물감이라든지 미용상이라든지 불편감이 있어야 하고, 하나는 이제 대체로 한 2회 이상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 결절의 크기가 작아 대체로 수술의 필요성이 권고된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판결문에서 관련된 내용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볼 때 의료계에서 인정하는 권고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반대 생각을 하면 이 약관에 없는 내용 가지고 의료계에서 일반적인 인정되는 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보험금 거절할 수 있느냐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약간에 없는 내용을 좀 과다하게 확대해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진단금 보험금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단금 보험금은 명확하게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네. 병력, 네. 신경학적 검사와 함께 네. 뭐 CT, MRI, 그 심장 초음파 뭐 이런 부분들 기초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진단에 있어서는 검사 방법을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서 그걸 열거할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치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입니다. 이미 치료 단계는 임상의학이에요. 그런데 그 임상의학에서 가령 내 보험상품을 만든다면 약관에 저희들은 몇 년도 21년도 갑상선 의학학회에서 지침을 발표한 진료 지침에 근거하여 고주파 절절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치료비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라고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다들. 네. 그냥 치료를 하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임상의학적 단계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수술은 지급하겠다라고 보험약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보험 상품을 그렇게 구체화시킨다면 그것만 주겠다 그러면 다른 보험회사는 그것으로 한정 안 시키고 있는데 다른 보험사는 2021년이 아니라 2019년짜리 지침 가이드 라인에도 맞으면 그것도 줄 수 있는데 우리 보험약관은 축소해가지고 2021년만 하겠다 그러면 누가 그 가입해요? 가입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들 수는 있지만 안 만들어요. 그 안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상의학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면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임상의학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임상의학의 단계로 들어가니까 언제 치료하디? 언제 치료가 필요해? 하니까 우리 지침 발표한 게 있어. 그게 그럼 그 지침이 절대적인 거야? 아니 일반적으로 그 지침에 따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서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일반적인 원칙은 그냥 가이드라인이고 구체적인 것은 환자와 상태를 보고 주치의가 합리적 재량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주면 그 치료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 수술비가 나가는 거야. 이런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임상의학계에서 어떻게 치료하냐. 그러면 임상의학의 대표가 누구예요? 내 환자를 치료했던 주치의겠죠. 네. 그러면 주치의한테 물어보면 주치의가 막 소명하겠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직접 이 환자를 증상을 보고 상태를 확인한 주치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의사가 확인도 안 했는데 그걸 뭐라고 왈가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치의 말을 들어보니 택도 없는 소리 해요.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내가 환자 안 봐도 너 말을 들어보니까 터무니없다. 치료 인정 안 돼. 이런 거고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돼. 근데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어. 일반적인 기준 가지고. 왜? 내가 내 환자가 아니야. 내 환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진료 기록부에 소견에 얼마나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어놨느냐. 이것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주 상식이죠? 그러니까 진료 기록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작성됐을 때 비로소 치료의 필요성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럼 앞에 있는 판결 승소 판결하고 뒤에 있는 패소 판결은 뭐냐? 승소 판결은 진료 기록부에 내가 환자를 보지 않는 그냥 옆에서 훈수나 두는 의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치료했던 주치의 말들이 너무 생생하고 자세하거든.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뒤에 것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수술의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니네. 내가 안 봤지만 그건 들어보니까 이건 수술비 나가면 안 되겠다. 우리 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조언하거나 내가 직접 그것을 목격 안 했더라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일단 갑상선 고주파 치료술이 수술 보험금 말고도 이제 실손 보험에서 보상 여부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금감원에서 그 보험연수원 공동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이렇게 안내하세요라는 게 그 기준을 알려줬습니다. 소비자한테 안내를 할 때 혹시 고주파 열 치료술을 받을 예정이면은 보험금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일 경우에 한해서 그 혹시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를 안내하세요라고 한 게 뭐냐면은 하나가 크기가 2cm 이상이어야 되고요. 배소 판결에서는 크기가 대부분 16명이 집단으로 냈지만 1cm 이하였어요. 대부분 갑상선 결절이. 단순 결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2회 이상 정도는 추적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목에 이물감이라든지 미용상 안 좋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최소한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보험금 지급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에 가서는 뭐 다른 이제 뭐 이렇게 논리가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의사 환자 개인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게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실무적으로는 우리는 어쨌든 그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재판까지 가기 전에 받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크기 2cm 이상 되시고 그 다음에 추적 관찰 이외에 불편한 없어 이 정도는 최소한의 조건인 것 같다 실무에서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승소 해소 판결 각각 하나씩 살펴봤고 그 어떤 기준으로 달리 지급됐는지 변호사님하고 말씀 좀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